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만큼 많은 감정과 책임이 따르는 일도 없을 거예요. 피를 나눈 사이든 아니든 가족이란 이름 아래 사람들은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관계가 삶의 전부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 의심 없이 내어준 신뢰 과정이 사실은 더러운 탐욕의 발판이었다면요. 오늘 저는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충격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다정하고 책임감 있었던 엄마 밑에서 저는 외동딸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공장 크레인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고 당시에도 엄마는 병원에서 끝까지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계셨다고 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엄마는 한동안 밥도 못 넘기고 멍한 상태로 누워만 계셨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그렇게 잃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도 엄마는 저 하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섰어요. 처음엔 집 근처 작은 약국에서 사무보조 일을 시작하셨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부터 꼼꼼하고 정 많은 성격이셨던 엄마는 단골을 금방 만들었고, 한번 고객이 되면 그 사람이 이사가도 따라가서 관리해주는 정성이었어요. 고객 자녀 결혼식엔 꼭 예쁜 봉투 들고 찾아가시고 비 오는 날엔 꼭 우산 2개 챙겨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는 항상 해둬야 하는 거야. 우산 2개가 있으면 내가 안 젖어도 누군가는 젖지 않게 할 수 있잖아. 고객분들에게 그런 작은 정이라도 베풀면 또 사람 마음이 그런 작은 데서 흔들리고 그러는 거란다. 와, 우리 엄마 좀 멋진데? 그렇게 정성껏 다가가다 보니 어느새 보호망 자리에도 오르셨고 승진도 빠르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시장 가고 저녁 먹고 그랬다면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스물에 라면 끓여 혼자 먹으며 컸지만 그 라면 맛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추장 한 숟갈 풀어서 끓이면 그게 얼마나 맛있게요. 너희 집은 저녁에 뭐 먹어? 그날그날 달라. 엄마가 바빠서 보통은 나 혼자 라면 먹어. 근데 진짜 맛있다. 고추장 살짝 풀어서 끓이면 딱이야. 진짜? 응. 고추장 라면은 우리 엄마가 알려준 인생 레시피야. 너는 엄마 맨날 바쁘시니까 슬프지 않아? 전혀. 엄마는 날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난 혼자서도 열심히 잘 클 거야. 그래서 꼭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엄마는 항상 바빴고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 조금씩 커가면서는 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뭐든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들었고요. 대학도 서울 욕심 부리지 않고 집 가까운 국립대로 진학했고 등록금도 적게 드니 엄마가 덜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도 병행했고요. 대학 졸업 후엔 한 중견기업 총무팀에 입사했어요. 사무직이라고 하면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에겐 오히려 딱 맞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숫자 정리, 서류 관리, 복리후생 체크 같은 일들이 오히려 제겐 안정감을 줬거든요. 깔끔하게 정돈된 엑셀 시트와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그 뿌듯함 아마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무튼 그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입사 2년 만에 인사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어 팀장 추천까지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엄마가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감기 기운인가 싶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휴, 엄마,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계속 힘없잖아. 아이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엄마까지 걱정하게 해줘야 되겠니? 그래도 점점 나이 들수록 병원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랬어. 안 되겠다.
이번 주에 연차 쓸 테니까 나랑 같이 가보자. 사실 저희 엄마는 원래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진작부터 엄마가 알아서 보험도 그쪽으로 꼼꼼히 들어놨고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무리한 업무와 스트레스, 식단 관리 소홀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 초기 진단을 내렸고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긴 힘들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고 저는 그 옆에서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그래도 괜찮어. 아직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병원도 다니면 나아질 거래. 운동도 시작해야지. 엄마, 나도 이제 돈 벌잖아. 엄마 혼자 안 해도 돼. 조금 쉬어도 돼. 나도 엄마 케어할 수 있어. 그니까 걱정은 내려놓고 엄만 건강에만 집중해. 응?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 챙길 줄도 아는 어른이 됐을까. 엄마 든든하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엄마를 챙겼어요. 주말엔 같이 병원도 가고 식단도 직접 짜서 반찬도 만들었죠.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고 엄마도 건강을 점점 회복하셨어요. 무리하지 않고 일도 줄이셨고요. 그러던 무렵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문이었어요. 과는 달랐지만 학부가 같아서 동기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죠. 처음엔 별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모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나 말 놔도 되지? 그럼 어차피 동갑이잖아. 저기, 그쪽 번호, 아니, 네 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어색하지? 사실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누구 번호 묻는 거 말이야. 이거 나 진짜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어? 아, 그래, 여기. 고마워. 진짜 고마워. 혹시 다음 주에 저녁 시간 괜찮으면 밥 같이 먹을래? 그래, 그러자. 다음 주에 보자. 와, 진짜. 그럼 나 연락한다.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서로 회사 다니며 주말에 데이트하고 맛집도 다니고 소소하게 서로를 챙기며 연애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남편은 조용조용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이 있었고 저는 그런 점에 마음이 갔어요.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직장도 안정됐고 조건도 서로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만하면 이젠 합칠 때 됐다는 분위기였죠. 처음 인사드리러 시가에 갔을 때 시모는 예상과 달리 아주 살가운 분이셨어요. 아이고, 듣던 대로 참 예쁘게 생겼다. 난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아. 며느리도 다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야. 우리 첫째한테 물어봐라. 아주 친구 같은 며느리라고 그럴 거다. 우리 편하게 지내자, 어? 아, 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난 진짜 여자들끼리 잘 지내는 거 좋아해. 혹시 너 목욕 가는 거 좋아하니? 내가 딸이 있으면 같이 목욕 다니는 게 꿈인데 말이야. 첫째 며느리는 통 그런 걸 안 좋아해서. 너는 괜찮으면 같이 목욕도 가고 그러자. 응? 처음에는 그런 활달한 성격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환영받으리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마음을 놓게 됐어요. 아무래도 시월드에 대한 두려움은 결혼 앞둔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도 별 탈 없이 흘러갔고 신혼집도 회사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아파트로 마련했어요. 결혼 후 처음 6개월 정도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남편과도 큰 다툼 없이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고 시모도 가끔 음식 나눠주며 연락을 주셨고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결혼을 잘했다고 제가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제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제 세상이 조금은 더 넓어졌다고 믿었죠. 엄마, 나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임서방도 믿음직스럽고 시가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고.
그래, 그럼 됐지. 엄마는 네가 웃고 있으면 그게 제일로 좋아. 엄마, 이제는 엄마도 나한테 좀 기대도 돼요. 내가 엄마 많이 많이 지켜줄게.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셨고 저 역시 그 웃음에 안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어요. 그 평화가 얼마나 짧은 시간일지, 그 뒤에 무슨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순진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사이 조금씩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당뇨 합병증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식욕이 줄고 기운이 없다 하시길래 그냥 요즘 날씨 탓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은 다리에 감각이 없다며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진행 속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연세에 비해 근력 저하가 급격히 왔습니다. 이 상태라면 지체장애 등록도 고려해야 해요. 아마 움직임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체장애라뇨? 그럼 거동도 불편해지신다는 건가요? 지금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당뇨 합병증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단순히 당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지배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는 손끝을 가만히 움켜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의사의 말대로 근전도 검사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고 결국 몇 달 뒤 엄마는 정말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미 다리의 감각이 거의 사라졌고 극심한 근력 저하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엄마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해지고 나자 저는 더 이상 엄마가 혼자 떨어져 지내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고 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시고 오게 됐어요. 마음 같아선 아예 저희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그건 남편에게도 부담일 테고 무엇보다 엄마 당신이 너무 불편해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시게 했어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이지만 최근에 완공돼 각종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휠체어 탄 장애인에게도 생활이 편리한 곳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출퇴근길에 들러 간단한 식사나 약 챙겨드리고 주말엔 하루 통째로 비워 간병과 집안일을 함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먹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근데 말이야. 장모님 돌보느라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아무래도 요양병원 같은 데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뭐? 무슨 뜻이야? 지금 진심을 하는 말이야? 아니, 그게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지. 솔직히 우리 집도 당신 집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 간병인 묻히는 것도 돈이 장난 아니잖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장모님한테나 당신한테나 나을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엄마가 이제 혼자 못 움직인다고 장애 등록까지 받으신 마당에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당신은 요양병원 가시면 간병비든 뭐든 돈 한 푼도 안 낼 거잖아. 결국 당신은 그냥 돈 안 들이고 쉽게 해결하자는 거 아니야? 뭐? 아이, 내가 뭘 그렇게 못할 소리를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봐. 솔직히 맞잖아.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해? 우리 엄마 장애 판정 받게 되셨다고 했을 때 당신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 보험은 괜찮은 거지?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엄마 아프다는 소식들은 네 첫 반응이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걱정이다. 우리 엄마 위해서다? 아이고 퍽이나. 그 말이 신뢰가 가겠다. 지나가던 똥개도 웃고 지나가겠다 이 인간아. 그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고 그날 이후로는 몇 날 며칠 말도 안 섞었어요. 사실 한편으론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뒤로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무지 먼저 사과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집안에 같이 있어도 괜히 툭툭거리며 중얼중얼 혼잣말하면서 한숨 푹푹 내쉬는가 하면 리모컨을 바닥에 툭 던지는 식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짜증을 내는데
참다 참다 방에 들어가 문 닫고 혼자 속이 터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 대신 그런 저를 다독여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어느 날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찾아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막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내가 경호 그놈 새끼 아주 혼쭐을 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냐고. 사돈 어른은 요양병원에 보내자니 그건 자식이 할 말이 아니라고 내가 막 버럭했어. 내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가? 걔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졌지 뭐니. 미안하다 아가. 뭐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닐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는 솔직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 속상하지. 당연히 그렇지. 하나뿐인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안 그러겠니? 게다가 너는 가족도 너 하나니까 더 걱정이 되겠지. 예, 아가, 나는 네 편이야. 너 외동딸이라 의지할 데도 없는데 엄마 그렇게 헌신적으로 모시는 거 보면서 내가 다 기특하더라. 세상에 그런 효녀 드물어. 진짜야. 아주 기특하더라. 장하다 장해 우리 며느리.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셨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친정엄마만큼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반찬도 직접 해다 나르고 엄마 집에도 같이 가주시고 병원에도 동행해 주셨지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사실 혼자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돈 어른이 안쓰러워서 안 도와드릴 수가 있나. 내 자식 같아 보여서 더 마음이 쓰여.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친정엄마 대신이다 생각하고. 알았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죄송했어요. 남편에게 서운하고 화났던 마음도 그런 시모 덕에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지만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가던 어느 날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다 넘어진 사고가 있었어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 정도로 넘어진다고 큰 부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텐데 엄마는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너무 약해진 상태라 골절 후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결국 장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후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근 시간을 앞당겨 병원에 매일 들렀어요. 시간은 쪼개고 체력은 바닥나고 일도 일대로 밀리는데 가끔은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가던 그 무렵 남편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 지방 공장 쪽 책임자 자리로 발령 났어. 사실상 승진 테스트 개념이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우리 이사 가자. 당신도 지금 회사 계속 다니기 힘들잖아. 장모님 간병하느라 지쳐 보이고. 그냥 다 정리하고 나 따라오자. 그렇게 해. 아니,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병원에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금 엄마 병원비며 간병비며 전부 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거 다 놓고 당신 따라 지방으로 가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결국 당신한테 가족은 엄마밖에 없다는 거네. 난 늘 뒷전이었잖아. 결혼은 왜 한 거냐? 나랑 가정을 이룬 거 아니야? 당신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했어? 아니, 우리 엄마 문제가 아니라고 쳐도 그래. 내가 무슨 전업주부야? 나도 내 일이 있어. 여기에서 내 삶도 있다고. 근데 내가 당신이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쪼르르 따라가야 돼? 아니, 날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저희 둘 사이에 또 한 번 폭발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말조차 나누지 않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한가득 담아오셨는데 그걸 내려놓자마자 갑자기 남편과 제가 다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예, 경호가 많이 속상해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남자 가는 데를 따라가야지. 세상에 남편이 이사 가자는데 안 따라가는 마누라가 어딨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저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엄마 병원 문제도 있고 제 일도 있고. 그건 그렇고 말이야. 너 엄마 챙기는 것도 좋지만 좀 집안 살림도 신경을 써라. 우리 애는 짠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경호 입맛 좀 챙겨야지. 그리고 요즘 집이 너무 썰렁하다. 엄마 병문안도 좋지만 남편 마음도 좀 챙겨줘야지.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핑계 삼아 점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점점 제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너는 어째 여자가 그렇게 집안일에 무지하니? 내가 그래도 사부인 아프시다고 좀 그러려니 이해를 했는데 해도 너무 심하다 얘. 그런 말들을 듣는데 진짜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하루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면 정말 어디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죠. 결국 남편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남편만 혼자 지방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한편으론 홀가분하더군요. 있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되는 남편도 솔직히 좀 꼴 보기 싫었고 만사 다 귀찮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떠나면 시모도 우리 아들 밥 해줘라 빨래 해줘라 하며 들락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혼자였지만 차라리 덜 피곤한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주말 부부로 지낸 지 3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퇴근하고 엄마 병원에 들렀다가 늦은 밤 집에 도착했어요. 집 문을 열면서 그날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매일이 그랬으니까요. 주말 부부가 된 이후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제 혼자 사는 공간이 되어야 정상인 시간대였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불 켜진 거실을 보며 불 안 껐었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근데 거실에 떡하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누군가 싶어 눈을 좁혀봤는데 거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소파에 기대지도 않고 양무릎을 꼭 모으고 앉아있던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거의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습니다. 얘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은 좀 너무하잖아. 남편 없는 집이라고 이렇게 늦게까지 바깥에 돌아다니면 어쩌자는 거니?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병원 다녀온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주인 없는 집에 떡하니 들어와 있는 광경이 너무 황당해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혼자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내가 내조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청소도 안 돼 있고 냉장고 반찬도 탁 떨어졌고 이게 결혼한 여자가 제대로 산다는 꼴이냐? 어? 우리 애가 내일 집에 오면 뭔 생각을 하겠어? 내가 진짜 더는 못 보겠어서 하는 말이다. 한 번만 더 집 오래 비우기만 해봐. 내가 확 열쇠 바꿔버린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네, 그러세요 아줌마. 다시는 안 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뭐? 아줌마? 아니 얘가 미쳤나 지금?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놨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이게 뭐냐며 물었죠. 이게 뭐야? 너 지금 나랑 무슨 장난하냐? 장난 아닌데요. 저는 이날만 기다렸어요. 언제가 좋을까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타이밍 만들어주시네요. 감사해요. 뭐? 아니 그러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타이밍만 엿보고 있었다 이거야?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혼을 준비하게 된 건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나고 주말 부부가 된 직후에 알게 된 어떤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병원에 다녀오고 집에서 쓰러지듯 잠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낮에 못 받은 전화가 하나 떠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간병지원센터에서 온 전화였죠. 김혜숙님 보호자분 되시죠? 간병활동 내역 정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 간병인은 따로 등록한 적도 없고 간병도 가족인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활동보조수급 등록자는 어머님이 맞고요. 보조인으로 등록된 분은 팽화령 씨인데 오류가 난 건가요? 네? 잠깐만요. 보조인으로 등록된 게 누구라고요? 팽화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얼얼해졌어요. 그건 바로 시모 이름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설마 싶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돼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복지센터로 찾아갔어요. 센터에선 처음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열람을 거부했지만 저는 엄마명의 위임장과 장애등록증 사본을 들이밀며 정식으로 당사자 보호자 자격으로 열람 요청을 넣었고 결국 기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저희 엄마 앞으로 시모가 활동보조인 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요 간병 주소는 엄마가 사시는 집으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간병 활동은 이미 10개월이나 진행된 걸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지급된 활동비는 월 400만 원이 넘었고요. 일주일 6회 하루 12시간 이상 간병했다는 식으로 꼼꼼하게 허위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간병일지에는 시모 서명과 함께 우리 엄마 서명이 날조된 가짜 서명이 빼곡했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단은 혹시 몰라 엄마에게 먼저 확인했어요. 저 엄마,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간병인으로 등록된 거 알고 있었어? 엄마가 동의하신 거야? 무슨 소리야. 간병인은 네가 하고 있잖아. 나는 그런 거 몰라. 혹시 엄마한테 뭐 사인해달라고 종이를 내밀거나 한 적은 그런 적 없어? 그냥 동네 복지센터에서 서명 좀 해달라고 해서 동네 발전 사업 같은 거라며 서명하라길래 한 두어 번 정도 해준 게 다인데.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서명한 그걸 가지고 시모가 위조 서명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시모가 간병한 적이 단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방문 기록과 저의 간병 캘린더까지 전부 정리해 두었어요. 병원에 출퇴근하듯 다닌 기록이 수첩과 메모장, 문자 내역까지 모두 다 남아 있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가 디지털 단말기로 입력한 간병 기록들이었어요. 그날들에 시어머니는 개 모임으로 해외여행을 간 날도 있었고 경조사 참석으로 종일 집을 비운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날 간병했다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제대로 걸려들었다. 니께 니가 넘어졌구나. 그 뒤로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했어요. 이건 정말 제대로 사기로 걸어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시모가 제 집 거실에 무단 침입까지 해주시는 바람에 모든 게 완벽하게 맞춰진 거죠. 어머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타이밍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와 주셔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뭘 감사해? 지금 내 앞에서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정리를 시작하려고요. 이제 제 인생에서도 우리 엄마 인생에서도 아줌마는 빠져주셔야 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래 어디 이혼 한번 해봐라. 내가 이 집 뺏기게 가만둘 줄 알고? 예, 그럼 이 집에 죽치고 한번 있어 보시든가요. 대신에 저는 내일 고소장 접수하러 갑니다. 간병비 부정수급 관련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느긋하게 기대었던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니 거의 튕기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고소장? 아니 무슨 간병비?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이시네요. 아, 네. 좋아요. 그럼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거실 서랍 안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두툼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복지센터 간병인 등록 자료, 지급 명세서, 간병일지, 허위 기재 증거가 전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그쪽이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엄마 간병을 하셨다네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주 6일 이상. 실제로는 우리 엄마 옆에 앉아 계신 적도 없으시면서 말이죠. 개모임으로 해외여행 갔던 날도 간병 완료로 찍혀 있던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는 그거는 언제까지 그런 사기가 가능할 줄 아셨어요? 엄마 도와주겠다고 설친 것도 사실은 위조 서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짜 동의서에 엄마 신분증 복사본까지 다 필요했던 거잖아요. 내가 다 까발려 드릴게요. 요즘 그런 활동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하도 많아서 처벌도 아주 강해졌대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그거는 아유, 나는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사돈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됐고, 이건 단순히 시간 몇 분 속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지도 않은 간병을 했다고 통째로 국가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그거 형사처벌입니다. 1년 가까이 1년치 부정수급 금액이 월 400이면 계산해 보세요. 토해낼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무너지는 듯 주저앉았고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들릴 정도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저는 다시 말했죠. 아, 그리고 하는 김에 이혼소송도 같이 하려고요. 잘난 그쪽 아드님 말이에요. 승진에 발령 났다던 그 동네. 아예 승진이 아니라 저 불륜녀랑 살림 차리려고 내려간 거던데요. 두 집 살림 아주 능숙하게 잘하더라고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경호가 무슨 불륜? 그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헛소리는? 내가 무슨 증거 하나 없이 그런 소리 하는 줄 아나? 다 증거가 있어요. 이 집에 계신 동안 그 아드님은 딴 여자랑 신혼놀이 하느라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네, 제가 속고 있었던 진실은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사실 주말 부부가 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들이 뭔가 묘하게 수상했었거든요. 통화도 자주 회의 중이라며 끊고 톡 답장도 점점 느려졌고 일단 예전보다 연락 빈도가 확 줄었죠.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상하다는 감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확신을 하게 된 건 어느 날 마트에서 남편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을 때였어요. 집들이 때도 왔던 적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 SNS도 마찰돼 있어서 바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어머, 왜 여기에 계세요? 저는 다 같이 지방 내려가신 줄 알았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임 과장이 장모님 병 때문에 가족들 다 같이 지방 내려갔다고 했거든요. 전근 신청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에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뭐랄까, 뒤통수를 제대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짧은 대화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인간 바람났구나. 바로 직감을 한 거죠. 기가 막혔어요. 지금껏 뭔가 이상하다고만 느껴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하지만 일단 어디까지나 아직은 제 감일 뿐이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선 주말에 마침 올라온 남편의 차를 확인했고 몰래 내비게이션 저장지를 열어봤어요. 자주 찍힌 주소를 받아 적었죠. 다음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평소에 옆에서 본 게 있어서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거기엔 음식 배달 기록, 쇼핑몰 주문 목록, 최근 톡 대화들이 있었어요. 전부 지방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었고 그중 몇 개는 남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패턴이었어요. 여성용 로션, 커플 잠옷, 여름 바캉스 세트. 단순한 혼자 살림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저는 자료들을 모은 후 이런 일 전문으로 조사해주는 업체에 의뢰했고 얼마 뒤 더 확실한 증거 자료를 받았어요. 사진, 녹취,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알고 보니 둘은 제 생각보다도 더 오래된 사이더군요. 거의 신혼 초부터 같은 회사의 지방지사에서 일하던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발령은 승진이 아니라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한 쇼가 맞았고요. 지방 이사는 오로지 그 여자가 있는 동네로 가기 위한 수단이었고 둘은 이미 전셋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평일엔 회사 동료 행세를 하고 퇴근 후엔 같은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주말엔 서울에서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다 온 남편 연기하고 평일엔 지방에서 실컷 바람 피고 다니고 어쩜 그렇게 능숙하게 두 집 살림을 하는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시모가 도운 간병비 부정수급 사기극이 왜 그렇게 매끄럽게 굴러갔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애초에 저에게 신경을 쓸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고 시모는 그 빈틈을 이용해 돈을 챙겼고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쌍으로 작정하고 저를 농락한 거였죠. 저는 그 사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에게 넘겼고 이혼 소송을 준비해 왔어요. 조용히 침착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요. 그리고 그날 시모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날 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거였어요. 시모도 남편도 그들이 짜놓은 그 더러운 각본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놈들이 제 삶을 망가뜨린 만큼 똑같이 되돌려줄 차례가 된 거죠. 제가 모든 걸 폭로하고 나서 앞으로 변호사 통해 연락하세요 한마디 남기고 돌아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제 다리를 붙든 채 말을 쏟아냈죠. 아가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 네 엄마 그렇게 된 거 보고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처음엔 그 간병 등록만 해두고 정말로 내가 간병하라고 했어. 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나도 적적하고 그러니까. 근데 일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된 건 줄 그건 몰랐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봐줘. 아가야, 부탁한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문고리를 돌렸어요. 시모의 울음소리는 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울음이 아닌 비명이 되어가는 시모의 통곡이 계단을 따라 메아리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시모와 남편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어요. 시모에겐 형법상 사기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복지법 위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고 남편에겐 가정 파탄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 부정한 생활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걸었어요. 시모 쪽에서 처음엔 행정상 실수였다. 조금 도운 걸 부풀려진 것뿐이다. 라는 어이없는 주장으로 선처를 받았지만 제가 뭐 증거를 그렇게 허투루 준비를 했겠냐고요. 간병활동 지원 내역, 허위로 작성된 간병일지, 실제 간병 시간과 병원 입원 기록의 불일치,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었던 날짜를 캘린더로 정리한 자료까지 전부 갖춰져 있었어요. 게다가 복지센터에서 국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조사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시모가 주장하는 간병 시간대와 실제 위치 기록이 전부 대조되었고 시모가 저희 엄마 곁에 없었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해외여행 중에도 간병 활동을 했다고 올라가 있던 내역은 정말 코미디도 아니었죠. 그중 가장 결정타였던 건 바로 카드 결제 내역이었어요. 간병 활동을 했다던 시간대에 시모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를 목청껏 불러대고 있었고 찜질방에서 간식 결제까지 했던 내역이 떡하니 나왔거든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님을 모시고 찜질방 간 거였어. 그게 왜?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시간대 CCTV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님 없이 혼자 계셨고요. 사우나 입장도 혼자 하셨더군요. 영상 확인하시겠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았고 더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계좌 추적 결과도 나왔는데 간병 보조금이 매달 정확하게 시모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그 돈이 생활비, 식비, 심지어 쇼핑 내역으로 빠져나간 정황까지 전부 잡혔어요. 결국 시모는 검찰로 송치됐고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어요. 판결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내려졌어요.
집행유예 2년, 벌금 6천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그리고 향후 활동보조 관련 제도 이용 영구 제한. 초범이라 징역은 면했지만 시모 입장에선 아마 그 이상으로 타격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모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지역 복지센터에서 시모를 부정수급자 명단에 올렸고 그 명단은 결국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이름 한 글자를 처리해서 가리긴 했지만 시모 이름이 워낙 특이하거든요. 제가 이곳에다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팽화령 이런 수준의 이름인데 어디 흔한 이름이에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성에 독특한 이름 조합이라 실명이나 다름없어도 시모는 그 후로 다니던 주민센터 모임, 교회, 부녀회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사돈 어르신을 내 손으로 모시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였던 시모에 가면은 며칠 만에 박살 났고 더는 그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시골에 사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저와의 연락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식구들과도 관계가 끊어졌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로는 첫째 아들네 부부가 진짜 더는 못 봐주겠다. 창피해서 어디 같이 다니겠냐며 호적까지 정리하겠다고 나섰고 전면적으로 연을 끊었대요. 한때 누구보다 다정했던 가족들이 전부 등을 돌린 거죠. 그게 시어머니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그 인간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어요. 제가 정리한 불륜의 증거는 그야말로 한 방에 박살낼 수준이었어요. 데이트 사진, 카드 내역, 같은 집에 들어간 CCTV 영상, 통 내용 다 모았죠. 이 정도면 남편 측 과실이 명백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파탄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인 혼인관계 파기로 볼 수 있어요. 법원은 전 남편의 혼인관계를 이용한 신뢰 파탄 책임을 인정했고 위자료는 일반적인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어요.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 생활의 혼란, 모친 간병에 따른 현실적 손해까지 모두 반영돼서 재산 분할에서도 제 몫이 상당히 크게 인정됐고요. 더 통쾌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 남편의 회사에도 이 사실이 일부 흘러 들어갔고 본사는 전 남편이 낸 근무지 변경 사유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내근직 대기 발령을 내리고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감봉 조치를 받았어요. 하지만 월급 깎인 것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겠죠. 이미 사내에 불륜과 이혼 사유가 퍼질 대로 퍼졌고 그간 가정적인 유부남 행세하던 남편의 이미지도 순식간에 박살났으니까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은 위자료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신혼집도 차도 전부 처분했고 결국 전셋집 보증금까지 털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건 그 여자도 더는 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돈은 다 날렸고 이미지도 박살났고 결국 가진 것도 사람도 명예도 다 잃은 거예요. 그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지 이제 반년쯤 흘렀네요. 처음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숨 막힐 정도로 무겁고 버겁던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선명하고 명확한 결론만 남더라고요. 그 선택이 얼마나 단호하고 정확했는지 이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무엇보다 저는 결국 저 자신을 지켜냈어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고요. 이젠 스스로 제 인생을 회복하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게 생겼어요. 물론 엄마의 병은 여전히 저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고 저희 둘 다 매일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엄마는 재활치료를 성실히 받으시고 저는 옆에서 그런 엄마의 의지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엄마는 퇴원 후 지금은 제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시고요.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병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버티며 살아가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저는 회사 일도 다시 제 페이스를 되찾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처럼 팀장 추천이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동료가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편해 보여요? 얼굴에 뭔가 생기가 돌아요? 하고 말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다시 평온이란 걸 되찾고 있다는 증거겠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철저하게 기만하고 속였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히 관계의 파탄이 아니라 인격적인 배신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호구처럼 보였을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가는 다 그쪽이 치르게 된 거고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 거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전시모와 전 남편과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황조차 알 수 없었고 애써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제 SNS를 예전부터 팔로우하고 있던 전 남편 회사 동료 있잖아요. 왜 그때 마트에서도 마주쳤던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DM을 보내왔더라고요. 혹시 아직 임과장 소식 궁금하신가 모르겠지만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임과장 또 불륜 저질렀대요. 시보는 유부녀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가 그 남편한테 걸려서 진짜 오지게 깨졌대요. 회사에서도 더는 못 버티겠다고 사직 써내고 퇴사했다더라고요. 그냥 너무 통쾌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비웃음거리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유, 인간아. 진짜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를 보고 진짜 그 동료 말대로 비웃음이 픽 터지더군요. 이 인간은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변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했죠?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젠 정말 이 사람을 원망조차 하지 않게 됐구나.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치밀었을 텐데 이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걸 보니 그만큼 마음도 정리됐고 감정도 다 사라졌다는 증거겠죠. 한때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걸 간절하게 바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굳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놈에게 요만큼의 감정 낭비를 하는 것조차 아까워졌다고 할까요? 제 감정은 이제 저 자신과 엄마 그리고 저희의 일상에만 쓰기로 했어요. 저희 둘이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장을 보고 같이 영화를 보고 그런 평범한 삶이 지금은 가장 소중하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고비는 또 찾아오겠죠. 엄마 건강이 언제까지나 괜찮을 수만은 없을 거고 회사 일도 늘 순탄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예전처럼 어리석고 약하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제 안에 중심이 생겼고 지켜야 할 것이 생겼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다시는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을까? 네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해줄까? 엄마가 두부조림 만들어주면 난 완전 밥 2공기 뚝딱이지. 근데 엄마 힘들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아휴, 그깟 두부 하나 조리는 게 뭐 힘들다고 그래. 나 요즘 팔힘도 좋아졌다니까. 그런 사소하지만 소중한 대화 하나하나가 요즘 제 하루를 꽉 채워줘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별거 아닌 식사 한 끼, 그런 것들이 제겐 요즘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과 함께 만드는 삶. 그게 바로 지금의 저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지금도 조용히 단단하게 써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에게 내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배신은 더 쓰라리고 기만은 더 오래 남죠.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의 끝에서 다시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감정과 시간, 사랑과 존엄을 더 이상 아무에게도 허락 없이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무너졌던 시간은 지나갔고 남은 삶은 오롯이 저와 엄마의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신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